여기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근대 조각가의 아버지인 로댕이 남긴 시대의 걸작, 바로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참상은 너무나 처절한데요. 남편들을 죽인 죄로 지옥에 떨어져 자식들이 죽어가자 그들의 시신을 먹었다고 합니다. 로댕이 재능 있는 까미유를 이용했다고 생각하는데 살아있는 사람 몸에 틀을 떠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세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한 남자가 턱을 받치고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면 유명한 작품 하나가 딱 떠오르는데요. 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는 대체 무슨 생각에 빠져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이 패러디를 통해 옷을 몽땅 잊어버려서 고민하는 사람, 문자를 보면서 헷갈려하는 사람, 또는 숙지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등 다양한 추측을 했는데요. 참 유쾌하죠. 하지만 그가 내려다보는 것이 어디인지 알면 이런 유머는 싹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생각하는 사람을 살펴볼까요? 온몸의 근육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요. 발가락까지 오그라든 모습을 보면 생각에 빠지다 못해 공포에 질려서 떠는 듯한 모습입니다. 대체 그를 이토록 겁에 질리게 한 풍경은 무엇인지, 또 그 안엔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 흥미진진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생각하는 사람을 독립적인 조각으로 알고 계신데요. 사실 이 조각은 로댕이 남긴 필생의 역작, 지옥의 문에 설치된 여러 조각 중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로댕의 지옥의 문입니다. 높이는 6m가 넘고요. 폭이 4m, 깊이가 거의 1m에 달하는 초대형 작품입니다. 실제로 이 문 앞에 서면 압도될 정도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지금은 굳게 닫혀 있지만 원래는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열리는 구조로 구상됐다고 해요. 1880년 프랑스 정부가 로댕에게 장식미술박물관의 정문 조각을 의뢰하면서 이 작품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자리에다가 기차역을 짓게 되면서 박물관 건립이 취소된 거예요. 작품을 폐기 처분할 것인가, 계속 만들 것이냐, 그것이 문제인 상황이었는데요. 로댕은 지옥의 문에 대한 애정을 놓지 못하고 그 후로도 수십 년간 끊임없이 수정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완성인 상태로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말죠. 지옥의 문은 크게 기둥과 문, 그리고 문 바로 위에 위치한 팀파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팀파늄 한가운데 걸쳐 앉아 있는 남자가 바로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의 발 아래 자리한 세계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를 공포에 떨게 할 만큼 지옥의 참상은 너무나 처절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무시무시한 세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의 문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새망령이란 조각상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을 형상화한 것인데요. 그 아래엔 생각하는 사람이 보이죠. 여기에서 지옥의 문 왼쪽 아래로 조금 눈을 돌리시면 단테가 9번째 지옥에서 만난 우골리노 백작이 보입니다. 13세기 이탈리아 도시 피사에서 우골리노 백작은 전쟁과 혼란 속에서 배신을 당하고 4명의 아들, 손자와 함께 탑에 갇혀서 굶어 죽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자식들이 한 명씩 죽어가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우골리노는 그만 그들의 시신을 먹었다고 합니다.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 그 순간의 섬뜩함이 느껴집니다. 우골리노가 눈이 먼 채로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의 시신을 붙잡고 있는데요. 그의 근육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고 긴장감이 느껴질 정도로 팽팽하게 하나씩 하나씩 근육이 돋아 있죠. 그를 막아서는 아들의 힘없는 모습이나 죽어가는 또 다른 아들과 대비되어 처절한 인간미의 부재가 전해진 듯합니다. 이렇게 자식들의 시신을 먹으며 버텨보지만 결국 우골리노 백작은 죽고 마는데요. 인육을 먹은 죄로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극형을 받게 됩니다. 지옥의 문에는 우골리노 백작만큼 드라마틱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오른쪽 기둥 아래에 위치한 부조를 보시면 저주받은 다른 영혼들과 달리 키스를 나누려는 가까이 다가선 두 사람이 보이는데요. 입술이 닿을 듯 말 듯 조심스러워 보이죠. 과연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두 사람 역시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등장하는 파올로와 프란체스카입니다. 아름다운 여인 프란체스카는 정략 결혼으로 절름발이인 조바니를 남편으로 맡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잘생긴 시동생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막장 드라마가 시작되는데요. 자, 이 사연을 염두에 두고 다시 부조를 살펴볼까요? 로댕은 이 키스 장면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든지 이 조각을 청동으로 따로 제작하고 대리석으로도 만듭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작은 청동 키스상을 결혼 축하용으로 사갔다고 하는데 이 키스의 진짜 의미를 알았다면 조금 생각을 바꿨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키스는 죽음을 부르는 치명적인 키스였기 때문인데요. 이 키스 장면이 남편에게 발각되어 둘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얼핏 연인이 키스를 나누기 전에 설레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사연을 알고 난 후에 보니 섬뜩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결국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게 된 파올로와 프란체스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옥의 문 왼쪽 아래, 정확히는 우골리노 백작 아래쪽을 보시면 달아나는 사랑이라는 부조이고 이것을 보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조처럼 열정과 탐욕의 결과로 둘의 영혼은 지옥에 갇혀 영원히 구천을 헤매게 되죠. 단테는 지옥에서 이 두 사람의 절망적인 사랑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퍼서 혼절하는 걸로 나옵니다. 로댕은 이렇게 단테의 신곡을 충실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신곡을 읽고 또 읽었다고 하는데요. 수백 점의 데생을 그려서 끊임없이 고민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작품에 쏟아부은 결과 200명에 달하는 인물상이 생생히 살아있는 역작을 만들게 됩니다. 다나이드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다나이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나우스의 딸들을 의미하는데 아버지인 왕의 명령으로 남편들을 죽인 죄로 지옥에 떨어져 결코 채워지지 않는 독에 물을 퍼나르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형벌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 다나이드 얼마나 힘들고 지쳤는지 몸을 완전히 웅크리고 있는데요. 완전히 좌절해서 고통받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최종적으로 지옥의 문에 설치되지는 않았고요. 독립적인 작품으로 전해지게 되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작품의 모델은 로댕의 제자이자 연인으로 알려진 까미유 클로델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화 까미유 클로델, 미술을 배경으로 한 영화로는 아주 고전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까미유 클로델과 로댕의 관계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바로 그 계기가 까미유 클로델이 스스로 모델이 되는 그 장면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자이자 조수이자 작품에 영감을 주는 뮤즈로 알려져 있는데요. 두 사람이 만나는 시점이 바로 로댕이 한창 지옥의 문을 만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까미유를 처음 만나게 될 때 그녀의 나이는 19살, 그리고 그 다음에 20살부터
로댕의 조수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때 로댕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44살이었으니까 24살이라는 어마어마한 나이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로댕이 재능 있는 까미유를 이용했다고 생각하는데 두 사람이 나눈 편지를 보면 사랑하는 관계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댕에겐 로즈라는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삼각관계가 이루어졌고 결국 로댕과 까미유의 관계는 파국으로 끝나게 됩니다. 까미유 클로데의 작품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인생을 되돌아보는 의미의 성숙의 시대라는 작품인데 중년의 남자가 늙은 여인에 의해 끌려가고 젊은 여자가 그 뒤에서 애원하는 모습입니다. 얼핏 보면 로댕과 까미유 클로델 그리고 로즈의 삼각관계를 드러낸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로댕은 이 작품을 보고 본인을 모독하기 위해 만든 작품이라며 노발대발했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죠. 너무 안타깝게도 이후 까미유 클로델은 조각가로서 매우 힘든 시기를 맞게 됩니다. 사람들은 까미유 클로델의 작품을 로댕의 아류로만 생각을 하고 그녀의 개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더 안타까운 건 그녀를 지원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요. 가족들에 의해 30년 동안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오늘날에는 로댕만큼 실력을 가진 천재적 조각가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녀의 고향에는 까미유 클로델 미술관이 얼마 전에 생기기도 했습니다. 로댕의 작품은 보면 온몸의 근육과 신경까지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죠. 이런 생동감 때문에 로댕은 데뷔 초기에 웃지 못할 해프닝을 겪기도 했습니다. 때는 로댕이 조각을 배우기 위해 이탈리아로 일종의 그랜드 투어를 떠난 후 살롱전에 청동시대란 작품을 출품한 후에 스캔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작품이 공개되고 이상한 루머가 퍼지게 되는데요. 그 루머라는 게 진짜 황당합니다. 이 조각가가 너무 실력이 없어서 살아있는 사람 몸에 틀을 떠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단하게 로댕이 어떻게 청동 조각을 만들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대리석 조각을 할 경우에는 미켈란젤로처럼 망치와 정을 가지고 돌을 깎아내면서 조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청동은 만드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먼저 찰흙을 붙여서 틀을 짜고요. 이걸 석고로 뜬 후 거푸집을 만들어 그 다음에 청동물을 붓는데요. 사람으로 틀을 짰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만큼 로댕의 조각이 사실적이고 생생했다는 얘기일 텐데 당시 로댕은 이런 루머가 너무 억울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모델도 보여주고 습작도 보여주며 자기가 직접 모델을 놓고 만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 봤지만 사람들은 잘 믿지 않았고요. 어쨌든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루머가 펴지면서 로댕은 나이는 이미 30대를 넘어갔지만 화제의 루키로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 통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로댕의 작품을 다른 작가의 작품과 비교해보면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댕의 우골리노 백작과 그의 자식들, 그리고 장 바프티스트 카르포의 우골리노와 자식들, 이 두 작품을 비교 한번 해보시면 카르포 작품을 보면은 우골리노 백작이 단테의 신곡에서 나오듯이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그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보이고 있고요. 고통받지 말고 자기를 먹으라고 하는 그 자식들의 애원하는 모습들이 아주 강렬하게 생생하게 조각은 되어 있지만 너무 디테일에 매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반면에 로댕은 장식적인 요소를 모두 걷어내서 문제의 본질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쳐서 완전히 정신을 잃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우골리노 백작만 마지막까지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인육을 먹으려고 하는 그 좌절된 욕망과 표현력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부적인 요소보다도 이야기에 전달하려는 메시지에만 완전히 처착한 이런 표현이 로댕을 보다 현대적인 작가로 주목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당연히 있습니다. 예, 천국의 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요.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시면 대성당 두오모 바로 앞에 산 조반니 세례당이 있습니다. 그 산 조반니 세례당 동쪽에 설치된 문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미켈란젤로가 이 문을 보고 천국의 문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문 하면 바로 산 조반니 세례당 동쪽에 설치된 청동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조각가 기베르티의 작품인데 이 청동문에는 금도금까지 들어가 있고요. 화려한 장식뿐만 아니라 조각적 구성, 표현력이 너무나 유려하고 아름다워서 로댕이 지옥의 문을 구상할 때도 사실 이 문을 많이 참고하게 됩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초기 로댕의 드로잉을 보게 되시면 거의 같은 구조인데 8개의 판넬로 각 장면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요. 얼마만큼 기베르티의 작품을 참고했는지를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로댕의 지옥의 문이 한국에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만약 있다면 이 작품은 진품일까요? 모조품일까요? 청동 작품을 만드는 건 까다롭고 굉장히 힘든 과정이지만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청동 작품은 판화처럼 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로댕은 지옥의 문을 미완성인 석고 상태로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그를 기리는 박물관이 세워지는데 이 로댕 박물관의 수석 큐레이터가 그가 남긴 조각조각 나머지를 다 이어서 완결을 해냅니다. 그가 만들어낸 거푸집 덕분에 청동을 녹여서 언제든 다시 찍어낼 수 있게 되는데요. 저작권은 프랑스 정부가 가지고 있어서 아주 드물게라도 이 청동을 다시 떠내는 작업을 승인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7개의 지옥의 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에디션, 7번째 에디션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건데요. 수백억 원대로 추정되는 이 작품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1999년 로댕 갤러리가 개관했을 때 로댕의 대표작인 지옥의 문과 깔레의 시민이 상설 전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6년 폐관을 하면서 두 작품의 행방이 묘연해지고 말았는데요. 근대 조각가의 아버지인 로댕이 남긴 시대의 걸작을 우리나라에서 다시 볼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로댕의 작품은 로댕의 관점에서는 미완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모든 조각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기다 쏟아 부어서 결과적으로 그가 남긴 예술의 가장 종합판은 바로 지옥의 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생각의 실험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옥의 문 맨 위에 저주받은 영혼이 가리키는 손 아래에는 그 유명한 문구가 자리하고 있었던 걸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엔 원래 이렇게 쓰여져 있었죠. 여기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우리가 희망을 버리면 바로 그것이 지옥인 겁니다.